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교수가 예상치 못한 주제로 뜨거운 논쟁을 시작한 건데요.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한국의 작은 대장간에서 만든 호미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작은 농기구 하나가 뭐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죠? 그러자 교수는 조용히 준비한 영상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몇 분 후 강의실은 침묵과 감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하버드의 교수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에드워드 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제고국 한국의 작지만 놀라운 농기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강의실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미 세계 각국의 문화적 유산과 그것이 지닌 의미에 대해 배워왔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시작하려 합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작은 도구, 바로 호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농기구처럼 보이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가정용 정원 도구로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지난 학기 연구 휴가 동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작은 농기구가 어떻게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직접 탐구할 기회가 있었죠. 놀랍게도 서양의 정원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 홈이라는 이름으로 찾는 사람이 늘고 있었습니다. 아마존에서 검색해보면 리뷰가 수천 개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강의에서는 이 작은 농기구가 어떻게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왜 서양인들이 이토록 열광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단순히 도구의 전파가 아닌 문화적 가치와 장인 정신의 세계화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네요. 호미가 뭐길래? 하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호미는 한국 농부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해온 소형 괭이 형태의 농기구입니다. 밭을 가꾸고 잡초를 제거하며 심지어 수확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죠.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농부셨어요. 어린 시절 여름방학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할아버지가 호미로 밭을 가꾸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평범한 농기구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난해 보스턴 교외에 있는 한 정원센터에서 한국 정통 홈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은 미국에서 생산된 유사한 도구의 2배였음에도 품절 직전이었어요. 직원에게 물었더니 최고의 정원 도구라며 극찬하더군요. 호미는 단순한 모양과 달리 사용자의 손에 딱 맞는 밸런스, 어떤 흙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날카로운 날, 그리고 오랜 시간 사용해도 쉽게 망가지지 않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서양 사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호미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세계 시장까지, 그 뒤에 숨은 장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놀라운 철학까지 말이죠. 홈이라는 작은 도구를 통해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통 문화의 가치, 그리고 장인 정신의 보편적 매력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호미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려드리기 위해 저는 여러분을 한국의 작은 마을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제가 연구 휴가 중 방문했던 그곳은 인구가 2,000명도 채 되지 않는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죠. 이 마을의 중심부에 신령대장간이라 불리는 작은 작업장이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이 바로 세계적인 호미 열풍의 발원지입니다. 처음 신령대장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소박함에 조금 놀랐습니다. 넓은 공장이나 최첨단 설비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전통적인 작업장이었어요. 녹슨 철제 지붕 아래 검게 그을린 벽, 그리고 장작불의 열기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대장간에 들어서자마자 쇳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죠. 교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대장간 주인 박종철 장인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굵은 팔뚝과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박 장인은 15세부터 호미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7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작업을 해온 셈이죠. 처음에는 마을 농부들이 쓰는 호미를 만드는 게 전부였습니다. 박 장인은 망치를 들어 달궈진 쇠를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서울에서 온 중간 상인들이 우리 호미를 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5년 전부터는 외국인들이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장인의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한국 내에서만 알려져 있던 그의 호미가 어떻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마치 신화처럼 들렸어요. 상세히 물어보니 2010년경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정원사가 우연히 신령 호미를 사용해 본 뒤 그 품질에 감탄해 소량을 본국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미국인이 자기 블로그에 우리 호미 사진을 올렸대요. 그러더니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장인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왜 서양 사람들이 우리 호미를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대장간 한쪽 벽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편지와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까지 모두 신령 호미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보낸 감사 인사였어요. 사진 속에서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호미를 들고 있었죠. 지금은 월 평균 3,000개 이상의 호미를 해외로 수출합니다. 박장인의 아들 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마존과 이베이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도 판매되고 있어요. 리뷰를 보면 대부분 5별을 주더군요. 신령 대장간의 성공 이야기는 전통 기술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작은 대장간이 급증하는 주문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수공예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대량 생산하라는 제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박장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계로는 이 품질을 낼 수 없어요. 우리가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호미가 특별한 거죠. 저는 대장간을 둘러보며 4명의 장인이 묵묵히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고 그들의 손놀림은 하나의 춤과도 같았어요. 불에 달군 철을 두드리는 소리와 물에 담가 식힐 때 나는 치익 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냈죠. 이곳에서 저는 호미가 단순한 농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 전해진 지혜와 기술, 그리고 장인의 삶이 녹아든 문화적 산물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 호미가 왜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농기구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된 비결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호미의 제작 과정을 직접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박장인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덕분에 저는 호미가 탄생하는 전 과정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죠.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과 사진들은 바로 그때 촬영한 것들입니다. 호미는 단순해 보이지만 만드는 과정은 전혀 쉽지 않습니다. 박장인이 작업대 위에 놓인 재료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꺼운 철판이었어요. 이건 폐차장에서 얻은 자동차용 특수강철입니다. 일반 철보다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죠.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선택이었죠. 박장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 특수강철은 자동차의 서스펜션이나 엔진 부품에 사용되던 것으로 일반 철보다 탄소 함량이 높아 열 처리 후 강도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제작 과정은 총 7단계로 나뉩니다. 박장인이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설명했습니다. 소재 선별, 가열, 성형, 날 만들기, 열 처리, 연마, 마지막으로 손잡이 장착이죠. 첫 번째 단계인 소재 선별은 이미 끝났고 이제 가열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박장인은 특수강철 조각을 집게로 집어 화덕에 넣었어요. 화덕 속 불꽃은 밝은 주황색으로 타오르고 있었죠. 이 온도가 대략 1000 정도 됩니다. 박장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화덕에서 나오는 열기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약 10분 후 강철이 밝은 적색으로 변했을 때 박장인은 그것을 꺼내 모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망치질은 마치 리듬감 있는 음악과도 같았어요. 망치질의 강도와 위치가 호미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박장인이 망치를 휘두르며 말했죠. 너무 세게 치면 철이 갈라질 수 있고 너무 약하게 치면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망치질은 약 15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식어가는 강철을 다시 화덕에 넣고 또다시 꺼내 망치질하는 과정이 3번 반복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무형의 강철 조각이 점점 호미의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각 단계마다 다른 망치를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무거운 망치로 대략적인 형태를 만들고 나중에는 가벼운 망치로 세부적인 조정을 합니다. 박장인의 아들 민수 씨가 설명했죠. 이 과정을 성형이라고 합니다. 성형이 끝나고 나면 날 만들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은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박장인은 이제 더 작고 가벼운 망치를 사용해 호미의 날 부분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어요. 날의 각도와 두께가 호미의 성능을 결정합니다.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날카로우면 쉽게 무뎌지고 너무 둔하면 사용하기 불편하죠. 약 27도의 각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제가 이 정확한 각도를 어떻게 맞추는지 물었을 때 박장인은 웃으며 자신의 눈을 가리켰습니다. 40년 넘게 이 일을 하다 보니 눈만 봐도 각도가 보입니다.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어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열 처리 단계였습니다. 완성된 형태의 호미를 다시 화덕에 넣고 붉게 달군 후 갑자기 물이 담긴 통에 담가 담금질을 했어요.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증기가 피어올랐죠. 이 과정이 호미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박장인이 설명했습니다. 너무 급격히 식히면 부서지기 쉽고 너무 천천히 식히면 무르죠. 오랜 경험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담금질이 끝난 호미는 이제 연마 단계로 넘어갑니다. 민수 씨가 특별한 숫돌을 이용해 호미의 날을 갈기 시작했어요. 연마는 보통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가 말했죠. 거친 숫돌로 시작해서 점점 고운 숫돌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날이 오래 유지되죠. 마지막으로 완성된 쇠 부분에 나무 손잡이를 장착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참나무나 밤나무를 주로 사용합니다. 또 다른 장인이 말했어요. 이 나무들은 단단하면서도 손에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죠. 손잡이의 각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이렇게 호미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총 7번에서 10번의 손길과 약 2시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현대의 자동화된 공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성과 시간이 투입되는 과정이었죠. 강의실로 돌아와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농기구로만 보였던 호미가 이제는 장인의 혼이 담긴 예술품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어떤 학생은 왜 값이 비싼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실제로 실령 호미는 미국에서 판매될 때 $30에서 $50의 가격에 팔립니다. 비슷한 기능에 대량 생산된 정원 도구가 $10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죠. 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이 가격을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도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장인 정신과 전통이 담긴 작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미 제작 과정을 직접 지켜본 후 저는 이 작은 농기구의 품질과 내구성이 단순한 제작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에서 비롯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를 이어 전해져 온 한국 장인들의 놀라운 기술과 장인 정신이었죠. 신령 대장간에서 일하는 장인들은 모두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젊은 장인도 55세였고 박장인은 이미 72세였죠. 저도 15살 때부터 이 일을 시작했으니 벌써 57년이 지났네요. 박장인이 주름진 손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마치 나무 껍질처럼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서 배웠고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박장인은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박장인과 그의 아버지가 함께 대장간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우리 집안은 4대째 대장장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아들 민수가 지금 함께 일하고 있죠. 이런 긴 역사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기술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박장인은 열 처리 과정에서 철의 온도를 색상만으로 판단했고 담금질할 때 물의 온도도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확인했어요. 이건 온도계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장인이 웃으며 말했죠. 오감으로 느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호미의 각도와 무게를 결정할 때 전혀 측정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균형과 각도는 손의 감각으로 만들어요. 민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도 완벽한 호미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기술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이 아버지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들려주었어요. 처음 5년 동안은 불을 피우고 재료를 준비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 다음 5년은 간단한 도구만 만들었고 호미를 만들기 시작한 건 10년이 지난 후였어요. 아버지께서는 매일 제 작품을 검사하셨죠. 조금이라도 균형이 맞지 않으면 다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엄격한 교육 과정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 장인으로서의 정신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박장인은 자신의 철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호미는 농부의 생계와 직결됩니다. 잘못 만들어진 호미는 농부의 손목을 다치게 하고 작물을 제대로 가꿀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항상 완벽을 추구합니다. 이 말에서 저는 한국 장인 정신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었어요. 이들에게 호미 제작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은 자부심으로 이어졌죠. 우리 호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박장인이 편지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각국의 사용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가득했어요. 이런 편지를 읽을 때마다 더 좋은 호미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장인들의 작업 환경도 그들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장간은 첨단 장비나 화려한 시설은 없었지만 모든 도구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작업 공간은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도구를 소중히 다루지 않는 사람은 좋은 작품도 만들 수 없습니다. 민수 씨가 말했죠. 저는 박장인에게 왜 현대화하거나 생산 방식을 바꾸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기계로는 혼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호미는 단순한 쇠조각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일부예요. 제가 만든 호미가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일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이 순간 저는 하버드 대학의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수없이 설명했던 장인 정신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문적 이론이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이 노장인의 손과 마음에 살아 숨쉬는 실체였어요.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며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감동과 존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장인 정신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자동화와 대량 생산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장인 정신은 더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한국의 호미에 이토록 매료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기능적 우수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정성과 혼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는 듯 했어요. 학생들의 깊은 침묵 속에서 저는 잠시 그들의 생각에 잠기도록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호미의 제작 과정과 장인들의 놀라운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필 한국의 호미일까요? 미국, 호주, 유럽 같은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왜 이토록 한국 호미에 열광하는 걸까요?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지난 1년간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뷰한 사용자들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리뷰들을 분석해보니 몇 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났어요. 오늘 그 진짜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려 합니다. 한국 농기구 수출업체 글로벌 팜툴의 김지성 대표가 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직접 사용해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 입소문의 비밀이 궁금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구매자들이 남긴 리뷰와 후기를 분석해보니 크게 4가지 측면에서 한국 호미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내구성입니다. 10년 전에 구매한 호미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날이 전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정원사가 작성한 리뷰였습니다. 실제로 실령 호미는 자동차용 특수강철로 만들어져 일반 정원용 도구보다 3배에서 4배 긴 수명을 자랑합니다. 박장인의 열처리 기술 덕분에 날카로움이 오랫동안 유지되죠. 서양의 정원 도구는 대개 1년에서 2년 사용하면 버리게 됩니다. 보스턴 교회의 정원센터 매니저 마이크 존슨이 제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호미는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어요. 비싸더라도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둘째, 인체공학적 설계입니다. 다른 정원 도구들을 사용할 때는 항상 손목이 아팠는데 이 호미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호주 멜버른의 한 사용자가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실령 호미의 손잡이는 사용자의 손에 편안하게 맞도록 설계되어 있고 날의 각도 역시 작업 시 손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체공학적 설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농부들은 온종일 호미를 사용합니다. 박장인이 설명했죠.
그래서 도구의 무게와 균형, 각도가 매우 중요해요. 수백 년에 걸쳐 농부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며 호미의 형태가 조금씩 발전해 온 겁니다. 셋째, 다목적성입니다. 이 하나의 도구로 잡초 제거, 심기, 수확까지 모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한 도시 농부가 블로그에 기록했습니다. 서양의 정원 도구들이 대개 하나의 특정 작업을 위해 설계된 것과 달리 한국의 호미는 다양한 작업을 하나의 도구로 해결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국 농부들은 오래전부터 최소한의 도구로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해왔습니다. 한국 농업사를 연구하는 이화여대 김현진 교수가 제 연구에 도움을 주며 말했습니다.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발전한 한국 농기구의 특성이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실용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넷째,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인 정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도구에는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영국의 한 정원사가 남긴 이 말은 한국 호미의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과정, 그리고 그 뒤에 담긴 장인의 정신을 알게 된 사용자들은 단순한 도구 이상의 가치를 호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그 물건들과 감정적 연결을 느끼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버드 디자인 스쿨의 제인 톰슨 교수가 제 연구에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장인이 직접 만든 도구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감정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한국 호미가 가진 강력한 매력이죠. 이런 분석을 강의실에서 공유하자 학생들의 반응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미의 인기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현상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치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대량 생산과 소비 중심 사회에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소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미의 성공 사례는 우리 현대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첨단 기술이나 화려한 마케팅만이 성공의 열쇠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근본적인 가치, 정직한 제작 과정,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더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호미를 사용할 때면 멀리 한국의 어느 장인이 이 도구에 쏟은 정성을 느낍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한 도시 농부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 세계 농부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이처럼 한국의 호미는 단순한 농기구를 넘어 문화적 연결과 인간적 가치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 사례는 한국의 다른 전통 공예품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죠. 강의실의 학생들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깊은 통찰을 얻은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놀라운 성공을 이룬 장인들의 삶과 그들이 느끼는 책임감, 그리고 자부심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령대장간은 지금 전 세계로 호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화면에 띄우며 말했습니다. 지도 위에는 호미가 수출되는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미국과 캐나다 같은 북미 지역으로만 소량 수출되었지만 지금은 유럽, 호주는 물론 네팔,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한국 마을에서 제작된 농기구가 이토록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했어요. 현재 신령대장간은 월 평균 4,000개 정도의 호미를 생산하고 있고 그중 80% 이상이 해외로 수출됩니다. 제가 최신 통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약 20억 원, 우리 돈으로 17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20배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런 경제적 성공은 분명 인상적이지만 제가 더 감명받은 것은 신령대장간 장인들이 이 성공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만드는 호미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박 장인이 제 두 번째 방문 때 말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제품이 되었으니까요. 품질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한국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어요. 이런 책임감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 장인과 그의 아들 민수 씨는 해외 수출용 호미에 대해 특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모든 호미는 제작자의 이름과 제작 날짜가 기록되었고 출하 전 3단계의 품질 검사를 거쳤습니다. 최종 검사는 항상 아버지가 직접 하십니다. 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40년 넘게 호미를 만드신 아버지의 눈은
어떤 기계보다 정확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폐기 처분하죠. 저는 민수 씨에게 이렇게 엄격한 품질 관리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물론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죠. 이런 철학은 그들의 포장 방식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제가 수출용 호미의 포장 과정을 지켜보며 놀란 것은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모든 호미는 전통 한지로 개별 포장됩니다. 포장을 담당하는 장인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다고 했어요. 그 다음 한글로 쓰인 제품 설명서와 사용법을 동봉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전통 무늬가 새겨진 상자에 담아 발송하죠. 한글 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물었더니 박 장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영어 설명서도 함께 넣습니다. 하지만 한글 설명서는 이 제품이 한국에서 왔다는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많은 외국 고객들이 이 한글 설명서를 기념품처럼 보관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포장 상자에 신령대장간이라는 한글 도장이 찍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장인이 자신의 작품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죠. 이 도장은 저희의 자부심이자 약속입니다. 박 장인이 말했습니다. 이 도장이 찍힌 제품에 대해 저희는 평생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예요. 이런 정성과 책임감은 세계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해외 고객들이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 포장과 전달 방식에도 감동을 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아마존에서 한국 호미를 구매했는데 그 포장을 열었을 때 마치 귀중한 선물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영국의 한 고객이 리뷰에 남긴 말입니다. 누군가가 정성을 다해 만든 것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신령대장간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 씨는 각 호미에 QR코드를 부착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호미의 제작자, 제작 날짜, 사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 기술을 적극 활용합니다. 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런 작은 혁신들이 저희 제품의 가치를 더 높여준다고 생각해요. 대장간을 떠나기 전 저는 박 장인에게 이런 세계적 성공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매우 겸손했어요. 제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작업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제가 만든 호미가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더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죠. 이 말을 전하면서 저는 강의실의 학생들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타인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학생들의 표정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령대장간의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학생들에게 이 수업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자유롭게 나눠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교수님, 사실 저는 처음에 그냥 평범한 농기구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줄에 앉아있던 마이클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호미의 이야기는 단순한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정신에 관한 것이었네요. 특히 박 장인의 말씀 중 도구에는 영혼이 담긴다는 부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마이클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인류학과 3학년인 소피아가 이어서 발언했죠. 저는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지역적 특성이 어떻게 오히려 경쟁력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호미는 세계 시장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독특함을 강점으로 삼았죠.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전통 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소피아의 관점은 매우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문화적 정체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강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수공예 칼, 이탈리아의 수제 가죽 제품, 프랑스의 수제 치즈 등 모두 지역적 특성과 장인 정신을 지켜낸 사례죠. 그러나 한국 호미의 사례는 특히 흥미로운데 이것이 단순한 농기구라는 점 때문입니다. 결코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제품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되는 실용적인 도구니까요.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는 라일라가 다음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는 호미의 성공 스토리에서
마케팅과 브랜딩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했어요. 신령 대장간은 화려한 광고나 마케팅 전략 없이도 진정성과 품질만으로 세계 시장을 정복했잖아요. 이것은 진정성의 마케팅 사례로 제 졸업 논문에 꼭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라일라의 관점은 비즈니스적 시각에서 이 사례를 해석한 것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라일라, 당신이 말하는 진정성의 마케팅이 기존의 마케팅 전략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기존의 마케팅이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거나 때로는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진정성의 마케팅은 제품 자체의 본질적 가치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해요. 신령 대장간은 화려한 포장이나 과장된 홍보 없이 오직 자신들의 제품이 지닌 진짜 가치만을 정직하게 전달했고 그것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녀의 대답에 강의실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 관점이 현대 소비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의 무게를 느끼는 듯 했어요. 다음으로 환경학을 전공하는 다니엘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신령 대장간이 자동차 폐처를 재활용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은 전통과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장인 정신이 꼭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방식으로 미래를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다니엘의 의견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문제와 전통 공예의 연결점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관점에 흥미로운 데이터를 추가했죠. 실제로 신령 대장간은 연간 약 10톤의 폐철을 재활용합니다. 이는 새로운 철을 재련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70%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죠. 전통 공예가 어떻게 현대의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는 제니퍼는 좀 더 문화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는 호미를 통해 한국 문화의 특성을 엿볼 수 있었어요. 실용성을 중시하면서도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는 균형 감각,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철학이 호미의 디자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더군요. 이런 특성이 현대 서구 사회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니퍼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홈이라는 작은 농기구를 통해 한국 문화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맞아요, 제니퍼. 사실 호미는 한국 농경 문화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은 지형적 특성상 넓은 농지보다는 작고 경사진 논밭이 많았죠. 이런 환경에서는 큰 농기구보다 작고 정교한 도구가 필요했고 호미는 그런 필요에 완벽하게 부합했어요. 또한 한국인들은 하나의 도구로 여러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실용적 지혜를 발휘했죠. 마지막으로 철학을 전공하는 토마스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호미 장인들의 이야기에서 일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일을 단순히 생계수단으로만 바라보잖아요. 하지만 박장인과 그의 동료들에게 호미 제작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소명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고 사회에 기여하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죠. 토마스의 말은 강의실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버드의 학생들은 대부분 성공과 성취를 중요시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학생은 문화적 관점에서, 또 다른 학생은 경영적 관점에서, 또 다른 학생은 환경적 관점에서 호미의 이야기를 해석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진정성과 가치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의견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것처럼 호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우리가 잊고 있던 가치들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된 세상에서도 지역적 정체성의 가치, 대량 생산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장인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진심을 담는 태도의 중요성 말이죠. 강의실은 잠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몰입한 듯 했어요.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 그들의 가치관과 미래의 삶의 방향에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수업의 마지막으로 장인들이 세계로 보내는 호미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누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학생들과의 풍부한 대화를 마치며 저는 다음 주 최종 강의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얼굴에는 지난주의 깊은 생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 호미의 탄생부터 세계적 성공까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장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호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날 신령대장간 앞에서 박장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의 거친 손과 주름진 얼굴, 그리고 자랑스러운 미소가 강의실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이 사진을 찍던 날, 박장인은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강 교수님,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망치를 듭니다. 이 말에서 저는 호미의 성공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이 여정을 통해 깨달은 3가지 교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진정성의 힘입니다. 신령대장간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호미를 만들기 위해 품질을 희생하거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제작 방식을 바꾸지 않았죠. 이런 흔들리지 않는 진정성이 오히려 그들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트렌드를 쫓느라 자신의 본질을 잃곤 하는데, 호미의 이야기는 본질의 충실함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2번째 교훈으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경계를 초월하는 장인 정신의 보편성입니다. 한국의 장인 정신은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세계인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장인 정신이 문화적 특수성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임을 보여줍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정원사들은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인의 정성과 철학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했죠. 이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 때로는 언어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마지막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교훈은 의미 있는 일에 대한 헌신의 가치입니다. 박장인과 그의 동료들에게 호미 제작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이자 사회에 대한 기여였죠. 그들은 자신이 만든 호미가 누군가의 일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서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하는가보다 얼마를 버는가에 더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호미 장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성취감과 행복이 일의 의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강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통찰은 한국 호미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단지 기술이 뛰어나서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품에 담긴 진심, 자부심,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장인의 제품은 국경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강의가 끝났다는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움직였다는 표현이었죠. 강의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경영학을 전공하는 라일라의 말이었어요. 교수님, 이 강의를 통해 저는 사업의 성공이 단지 효율성이나 마케팅 전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버드 졸업 후 제 뿌리와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찾고 싶어졌어요. 한국 호미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학생의 인생 방향에 작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교육자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었으니까요.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문득 신령대장간을 떠나던 날 박장인이 제게 선물했던 호미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 서재 벽에 걸려 있어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진정성과 헌신의 상징으로 매일 저에게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켜 주죠. 호미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박장인의 이 말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캠퍼스의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걸어가며 저는 다음 학기에는 어떤 문화적 보물을 학생들과 나눌지 생각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지혜와 아름다움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넓은 세계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호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마치 신령대장간의 호미가 수십 년 동안 사용자의 손에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따뜻한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